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미 다 충족했습니다. 언제 어떻게인데 제가 볼 때는 추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적용될 가능성이 51% 보고 있고요. 어떻게든 적용은 됩니다.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지금 궁금해야 될 건 지금 집을 사게 되면 10년 후에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관심 가지고 그걸 저한테 물어봐야 돼. 무주택자들은 자금에 맞춰서 사십시오. 10년 후에 올라가는 집을 사면 됩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들, 직장이 있는 곳들,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공공청약 무조건 도전하셔야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하반기 전세 매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지역마다 좀 편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뭐 다 지나갔지. 9월 다 지나가고 이제 4분기입니다. 사실은 하반기가 아니라 4분기인데 4분기도 변수가 많아요. 우리가 단기 예측은 많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무슨 정책이 나올지, 추석 전에 규제 정책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토지거래가 구역을 어떤 지역으로 할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할지, 한다면 언제, 어떤 지역을 할지 모르잖아요. 금리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전망이 틀릴 수는 있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 지방은 큰 변화가 아직은 4분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강벨트하고 경기도의 과천, 분당구, 판교, 분당신도시 이 정도까지인데 이 지역들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으나 슬금슬금 지금 9월부터 뭔가 달라져요. 6.27 대책 발표가 되고 발표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0.43%였는데 지금 0.08까지 서울이 내려왔다가 9월 2주차에 0.09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추세 흐름이 살짝 바뀌고요. 현장 분위기도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잠실이나 강동구 쪽도 9월에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제 6.27 대책이 약발이 거의 끝난다는 느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지역들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올 거고요. 7월, 8월보다 아마 9월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신고가 비율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일부 지역들,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역들은 이렇게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전세도 강세가 될 겁니다. 지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규제도 들어오니까 왜곡이 되죠. 그러면 또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정부도 또 개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게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요건은 충족을 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정도 이상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다 넘었어요. 성동구는 30배 이상 넘었고요. 분당도 22배 넘었습니다. 이미 다 충족했습니다. 언제 어떻게인데 제가 볼 때는 추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51% 보고 있고요. 추석 지나고 적용될 가능성이 49%인데 어떻게든 적용은 됩니다. 어디까지? 이것도 고민인데 마포 성동구는 1순위고요. 마포 성동만 할지 강동구, 동작구, 분당, 과천까지 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뭐 그거는 정부가 계산기 두들겨 볼 텐데 이건 또 어디 달렸냐면 시장 상황에 달렸어요. 집값 상승률이 더 올라간다. 신고가가 더 나오면 분당도 두들겨 맞습니다. 지금 분당이 상승률이 좀 높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승률이 높으면 두들겨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2주택 이상 대출도 안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LTV도 규제를 받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불편합니다. 근데 될 것 같아요.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지정되게 되면 이제 실제 입주하는 분들 아니면 못 사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 이제 거래량도 또 한번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상승률도 주춤하겠죠.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내성입니다. 우리 항생제 내성하고 똑같은데 강남 쪽의 반응을 보게 되면 강남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되어 있죠. 연장됐습니다. 원래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했는데 이제 연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괜히 풀었다가 집값 난리가 나니까 이미 강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모든 규제는 다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은 여기 익숙해져 버렸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풀어주면 오히려 호재가 되고요. 안 풀어줘도 그래 뭐 마음대로 해. 우리는 여기 이미 익숙해졌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나 마포나 다른 지역들도 다른 한강벨트들도 규제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일정 시간 지나가게 되면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겨버리게 되면 약발이 안 먹혀요. 정부도 공급은 제때 안 나오죠. 규제는 약발이 안 먹히죠.
분기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5년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 5년은 뭐로 할 건데요? 뭐로 할 거냐고. 결국에는 뭐 전세대출 규제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금융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엔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뭐 입주 물량이 많고 미분양이 많은 평택이나 이런 지역들은 소화될 때까지 몇 년 정도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방은 더 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양극화도 심해진다. 지금은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시대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경기도 내에서도 양극화, 인천 내에서도 양극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렌드 흐름은 우리가 좀 빠르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정책의 비판 다 좋습니다. 뭐 전망도 좋은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전망은 의미가 없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막 4분기 집값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혹시라도 4분기나 2026년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살래 안 살래 이걸 판단하고 싶어 하는데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집값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왜? 수많은 변수들 미국이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인하해도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중국이 어떻게 될지, 뭐 AI 파도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집값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떨어지더라도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베팅하냐고.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으로 떨어진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8억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8억으로 떨어지잖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또 왜 7억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7억 떨어지면 사? 못 사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7억 5천 반등하면 또 반등했다고 못 삽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분들은 명확한 전략과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무조건 9억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살 거야. 어떤 상황이라도.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명 중에 9명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막상 9억이 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전략이다.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주택을 평균 몇 년을 보유하냐면 7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그럼 10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야 될 건 2026년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지금 집을 사게 되면 7년, 10년 후에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걸 저한테 물어봐야 돼. 내년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와 다주택자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집이 없잖아. 처음 집 사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자금에 맞춰서 거의 저스트 두이치입니다. 사십시오. 사서 10년 후에 올라가는 집을 사면 됩니다. 떨어지고 내리고 이거 못 잡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내 가족이 내가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집, 그리고 10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집. 10년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집은 뭘 봐야 돼요? 수요와 공급.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단순하잖아요.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집값이 올라가요. 이런 지역. 그러면 수요가 10년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지역이 어디예요?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출산율이 늘어나면 모두가 다 잘 살고, 우리 80년대, 90년대 생각해보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결혼도 하고 뭐 취직도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절대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는 전국이 다 잘 살고, 그때는 전국이 다 잘 살았어요. 오히려 지방이 서울보다 더 비싼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 유입이 발생하죠. 지방은 인구 유출, 서울은 인구 유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있는 곳들, 직장이 있는 곳들,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공급은요? 서울은 뭐 10년 후에도 부족할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개포주공이나 둔촌주공, 고덕주공, 용적률 80%, 5층짜리 아파트 개발하던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 중층 아파트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점점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이 커질 겁니다. 이 트렌드를 읽어야죠. 경기도 인천은 신도시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5년 동안. 5년 또 이상에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과는 좀 다른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기도 인천에 있는 신도시도 좋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모든 사람이 집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준비되고 자금이 되고 사실 분들은 사시고, 안 되는 분들, 전세나 월세 사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살면 돼요? 아니잖아.
뭘 해야 돼요? 5년 동안 2030년까지 또는 2032년까지 뭐 2030년 이후에는 분양 물량이 안 나오냐 그러면 그건 아닐 거니까 신도시 개발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광명, 시흥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 공공분양에 나오는 물량들 반드시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한 번 뚝 청약하고 떨어졌다고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try를 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들은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10년 후를 바라보고 just do it 사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면서 계속 청약 도전, 공공분양 물량 많이 나오니까 저렴한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신도시의 청약, 공공청약 무조건 도전하셔야 됩니다. 1주택자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1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게 1주택자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값 떨어질까봐,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봐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집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략이고요. 막상 집 있는 사람이 집 팔면 불안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탈 때 집을 파셔야 되고요. 필요할 때 건강이 안 좋아졌어, 요양이나 유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파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갈아탈 때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 내 집은 비싸게 받고 싶어가지고 내 집을 못 팔아서 못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내 집을 팔고 갈아타고 싶은 집이 떨어질 때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그 집이 더 올라가서 낙동강 오래알 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현금 가지고 있다가 갈아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실시간으로 내 집 팔고 갈아타는 겁니다. 내 집은 더 올랐으면 좋겠고 갈아타는 집을 떨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아타는 집이 더 올라가지 상급지가 더 올라가지 왜 내 집이 더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내 집에 계약이 될 것 같으면 갈아타는 집도 바로 계약 알아보고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나도 계약금 쏘아서 실시간으로 갈아타야지 어영부영 하다가는 진짜 기회 놓쳐버립니다. 다주택자들은 문제가 달라지죠. 다주택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뭐 수도권에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한 채, 강남에 한 채, 분당에 한 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은 뭐가 아쉬워. 그냥 가져가요. 나 여유자금이 있는데 하나 더 사도 돼요? 더 사게 되면 괜히 규제지역 지정되게 되면 3주택 중과세 적용되면 피곤합니다. 세금 엄청 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괜찮은 똘똘한 한 채의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세요. 현금 있어도 그냥 스테이 하시다가 만에 하나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규제가 많이 나온다, 경제가 안 좋다, 2022년 하반기처럼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하나 더 사면 되는 거고요. 규제가 풀렸을 때. 집값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규제를 풀거든요. 그때 하나 더 사면 되고, 지금 똘똘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뭐하러 서두릅니까? 어차피 지금 물론 공급이 부족해도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 재건축, 재개발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12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자,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미래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만한 땅들이 많이 없어요.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싸. 하남 뉴타운 또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30억, 40억 하는 걸 사세요.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교회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려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장기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어서 나 모아타운 안 할래 라고 해버리면 모아타운 한다라고 지금 막 프리미엄 붙었다가 안 하면 프리미엄 꺼져버리게 되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신도시 금방 될 것 같죠. 윤석열 정부 때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 지금 벌써 2025년인데 2027년 착공 들어가려면 지금 이주해야 되는데 제일 빠르다, 제일 사업성이 좋다는 분당 신도시에 지금 이주하는 단지 있어요? 없잖아. 그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다 개구라 뻥이라고, 그거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초등학생이 서울대 의대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 천재가 몇 명 된다고. 천재가 나와도 서울대 의대 가도 적응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재명 정부는 2030년에 뭐 착공 들어간다는 그것도 안 됩니다. 5년 안에 무슨 일기 신도시가 착공 들어가면 제가 커피 쏜다니까.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냐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결국 돈이거든요. 돈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 많이 올랐죠. 돈 많이 내기 싫어요. 공사비 많이
내고 사업을 하면 빨리 돼요. 속전속결로 된다니까요. 추가 분담금 5억이고 10억이고 낼게 되죠.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에 5억 10억 내고 재건축할 자신 있습니까? 나는 된다고요? 혼자 되면 뭐해? 전 세대 중에 그걸 동의하는 사람 몇 명 없을걸요? 적게 내고 싶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단 나는 돈을 적게 내거나 돌려받고 싶어.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개포주공, 둔촌주공, 5층짜리 아파트 시대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안 됩니다. 한 5억 내야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플러스 5억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분당에 20억이다. 5억 붙여. 25억 정도. 그럼 신축 아파트가 지금 지었을 때 20억 아파트에 내가 5억을 보태잖아요. 20억을 사서 5억 더 보태. 25억. 25억 이상 올라갈 것 같으면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곳들. 분당은 20억인데 5억 붙여 25억이야. 지금 새 아파트 된다. 분당에 재건축해서 25억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지. 왜? 2019년에 입주한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도 지금 25억이 넘었고 노량진 뉴타운에 지금 공사 중인 신축 아파트도 30억인데 분당 신축이 역세권에 그게 25억 이상 안 가겠습니까? 가죠. 베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억 아파트에 5억이면 집값의 4분의 1인데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으면 베팅할 수 있죠. 일산 신도시 6억에서 7억 정도 전용 84가 뭐 그 정도 하잖아요. 거기에 5억 더 보태면 집값만큼에 가까운 돈을 추가 분담금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좋아. 미래를 위해서 베팅할게. 그러면 7억이라고 잡을까요? 7억에 5억 더하면 12억이에요. 12억보다 신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12억 이상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산이 뭐 킨텍스역 주변도 아니고 뭐 15억 이렇게 갈까? 그리고 또 고향 창릉 신도시도 개발되잖아. 입지가 더 좋아. 서울보다 더 가까워. 창릉 신도시 전용 84 공공 직접 시행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 한 7억 정도 나올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용 84가 한 7, 8억 나올 텐데 거기 가는 게 낫지. 뭐 일산 신도시에 13억을 줘.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아지는 가격을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추가 분담금 이제 각오해야 됩니다. 건축비가 너무 올랐고 이거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나 서울시는 이제 서울 재건축이고 분당은 성남시고 일산은 고양시인데 지자체에서 다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끼리 갈등. 이게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통합 재건축. 자, 같은 단지 안에서도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단지가 달라. 단적인 예를 들까요? 뭐 순회역이나 서현역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내 아파트는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1, 2, 3, 4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4번 아파트는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멀어요. 나는 1번 아파트야. 지하철역과 가까워.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건축을 해도 지하철역 가까운 동에 나를 배정하기를 원하겠죠. 자, 4번 아파트 주민들은 야 무슨 소리야. 통합 재건축인데 다 통합 뺑뺑이 돌려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갈 수 있지. 무슨 재건축이 그래. 라고 하겠죠. 여기서 주민들끼리 이제 갈등. 말도 안 된다. 원래 있던 자리를 보장해라.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통합 재건축인데 우리도 글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갈등. 또 공사비 야 5억 말도 안 된다. 안 한다. 3억 하자. 뭐 나는 그냥 재건축 자체가 싫다. 나이도 지금 80인데 뭔 재건축이냐. 여기서 살다가 나는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대 재건축은 쉽지 않고 지금 일기 신도시 분당도 계획처럼 진행이 돼도 저는 15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15년 정도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시고 자금 계획 짜시고 묻어둔다 생각하고 그 사이에 12년 만에 되면 땡큐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몇 년 안에 될 것처럼이라고 생각했다가 안 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수많은 이해관계나 자금 문제,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반 아파트 투자보다도 더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김구라씨하고도 같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김구라 경제연구소. 옛날에 그리구라 채널을 저하고 같이 이제 경제 유튜브를 하는데 주식 부동산 방송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김구라 경제연구소 그리구라 채널 좋아요와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